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백제사 관련 대중설 하나 펴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이기환 기자의 톱합은 백제사 순간들인데요. 시조 온주왕부터 멸망 후 10년 이상 벌인 독립투쟁사까지 백제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백제 역사에 이런 반전 스토리가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책에는 백제 연구자들의 노고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이 발굴하고 공부한 연구의 정서를 골라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경주 황남동 120-2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하던 연구팀의 눈에 수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관의 뒷면에 장식되어 있던 비단벌레 날개였습니다. 이후 본격 보존 처리 결과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금동관 곳곳에 뚫어놓은 역하트 모양의 구멍을 영롱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서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된 상태로 발견되었죠. 날개 장식은 대부분 검게 변했지만 원래의 빛깔이 남아있는 것도 덜어 있었습니다.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유물은 종종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1921년 경주 금관청에서 확인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발걸이가 있고요. 또 평양 진파리 7호분 출토 베개 마구리 장식과 경주 호우청 출토 화살통 등도 확인되었죠. 이 가운데는 1973년과 75년 사이 황남대청 남북분에서 발견된 사례가 정말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분 조사 결과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말띠 들이개와 안장 가리개가 잘게 부서진 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요. 그러나 북분의 비단벌레 날개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만 색깔을 잃고 말았죠. 그렇지만 1975년 7월 황남대청 남분의 조사 때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말 안장의 앞가리개에서 푸른 비단벌레 날개의 빛깔이 보였고요. 뒤집혀 있던 안장 뒷가리개를 들추자 더욱 영롱한 빛이 발했습니다. 용문으로 도려낸 금동파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아 장식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부석구와 장신구들도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되어 있었죠. 그러나 넉넉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수백, 수천 년 된 밀폐된 공간에 있던 유기물이 공기와 닿게 되면 큰일 납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싹 말라서 부스러지면서 변색되고 말죠. 발굴단은 즉시 물에 적신 탈지면을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에 덮어서 보관해 두었고요. 동시에 화학자인 김유선 박사의 권유로 비단벌레 장식 유물들을 화장품 제조용 그리세린 용액에 몽땅 집어넣었는데요. 구국 5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황남대청 남분 출토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여전히 그리세린 용액에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그 비단벌레 날개 장식 말 안장 가리개는 1500년 이상 본연의 색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경주 쪽샘 44호분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복원해 봤더니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죽심 직물 말다래였습니다. 복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 밖에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경주 계림로 14호분과 황홀리 백반지 유적에서도 확인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2006년 황남대청 남분 출토 말안장 뒷가리개 복원 때 쓰인 비단벌레는 1500마리에 달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라인이 동원되어서 1000마리, 2000마리의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동분서주했을까요? 그런데 신라인들은 왜 그렇게 비단벌레에 집착했을까요? 예부터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다산, 재생,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죠. 영화 주라기공원을 봐도 공룡이 호박새에 갇힌 모기에 피해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곤충 가운데서도 녹색과 갈색 바탕인 비단벌레의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금색이나 붉은색 같은 영롱한 빛을 띠게 됩니다.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 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오색찬란한 빛을 내죠. 비단벌레는 특히 7개, 8개의 층층 구조인 다른 곤충과 달리 17개의 층층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비단벌레를 영어로 주얼 비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또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미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단벌레를 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랬으니 인기나 그리고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여기서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신라 고분 중에 처음으로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이 확인된 황남동 120법원의 정체를 밝히는 일입니다. 황남동 120법원은 경주 시내 고분 가운데서 가장 남쪽에 조성되어 있는 무덤인데요. 2018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 120법원의 일부를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2기가 새롭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노출된 두 고분에 120-1호 그리고 120-2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가운데 120-1호는 고분 1호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된 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상감 유리구슬, 가슴장식, 고분옥, 금제 드리개 등이 출토되었죠. 이 가운데 유리구슬이나 금제 드리개는 금동관의 장식품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핵심은 120-2호였습니다. 주인공의 머리 쪽에서 금동관이 그리고 발 쪽에서 금동 신발이 확인되었고요. 금드리개, 금귀걸이,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바지 같은 다양한 금은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발굴 목표 고분인 120호 고분에서도 의미심장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시신의 밑에 덩이쇠를 여러 종 깔아놓은 건데요. 덩이쇠는 부하 권력의 상징물인데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는 철제 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금동 관무와 은제 관장식, 그리고 목과 가슴 부분에는 금제 가는고리, 귀고리 등이, 그리고 허리 부분에는 철제 큰칼 즉 대도 등을 착장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120호와 그에 딸린 120-1호, 120-2호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봉분의 지름이 왕릉급은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무덤 규모로 봐서 120-1호와 120-2호는 120호분에 딸린 고분이 분명했고요. 고고학계에서는 무덤 주인공이 가는고리 귀걸이와 큰칼 즉 대도를 착장했다면 남성으로, 그리고 굵은 고리 귀걸이와 은장도 그리고 가락바퀴 같은 장식물을 착장했다면 여성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120-1호분은 어떨까요? 120-2호와 무덤 구조 및 유물 출토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120-1호분의 주인공 역시도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120호분의 주인공은 남성의 지표유물인 가는고리 귀걸이와 큰칼 등을 착장했기 때문에 남성으로 특정되었죠. 그래서 120호분은 남편, 120-1호와 120-2호의 주인공은 두 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120호분의 경우 주인공의 다리 부분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과 주인공이 착장한 유물의 양상을 고려해서 신장을 측정해보면 최소한 165cm 이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으로 짐작되는 120-2호 주인공은 어떨까 해서 여성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와 금동 신발의 발 뒤꿈치의 길이를 쟀더니 최소한 170cm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2호 주인공 즉 부인이 120호 주인공인 남편보다 키가 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입견에 반하는 또 하나의 발굴 결과는 금동관과 금동 신발입니다. 120-2호에서는 120호분에는 없는 금동관과 금동 신발 같은 금은동 장신구 풀세트가 출토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부인의 신분이 남편보다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20-2호의 주인공은 신라 왕족 여성 즉 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120호의 주인공인 남편이 신분의 상징인 금동관 대신에 부의 상징인 덩이쇠를 바닥에 깔았다면 어떨까요? 당대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벌 즉 120호 남자가 120-2호 주인인 왕실 여성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아닐까요? 이게 억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라 역사에서 정략 결혼의 대표 주자인 김유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은 멸망한 금강가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세습재벌이었죠. 김유신 가문의 재매정택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갑부 즉 금입대 가운데 독보적인 가문입니다. 그런 김유신이 바로 여동생인 문희를 태종 무열왕에게 시집보냈죠. 김유신 자신도 훗날 태종 무열왕의 셋째 딸인 지서부인과 혼인했고요. 이것이 120호 그리고 120-1호, 120-2호 발굴이 마무리되었을까지의 스토리텔링이었는데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후 반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120-2호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분석팀이 금동관 주변과 그리고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2명의 치아를 발견했거든요. 금동관 부근에서 확인된 치아 2점을 분석해보니까 만 12살에서 만 15살로 추정이 됐습니다. 치아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발굴 자료에 대입해보면 120-2호의 주인공은 12살에서 15살 여성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확인된 치아의 주인공은 3세 전후의 아이로 분석됐는데요. 물론 성별은 불명입니다.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두 사람의 신분을 주인공인 만 12살에서 15살 여성 그리고 순장자인 만 3살 전후의 아이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502년 순장을 국법으로 금지했다 했거든요. 현대 120-2호부는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무덤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세 전후의 아이는 국법으로 그만 순장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는 셈이 되죠. 그렇지만 당대 신라사회가 3살 아이까지 죽여서 순장시키는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자행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순장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아의 출토 위치에 주목한 견해인데요. 즉 금동관 쪽에 무덤 주인공인 12살에서 15살 여성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두고 있고요. 금동신발 쪽에 3살 전후의 유아는 서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거든요. 머리 방향을 반대로 둔 매장인데요. 이렇게 누운 방향이 반대인 경우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이라고 합니다. 그 2명은 엄마와 자식, 오빠와 여동생, 누이와 남동생 같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반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묻는 경우는 성인과 성인의 구성이 대부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는 부부 혹은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120-2호의 경우 머리 방향의 반대인 12살에서 15살 여성과 3살 전후의 아이는 혹시 모녀나 모녀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3살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12살에서 15살 여자가 너무 어리다라는 말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모자 혹은 모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살 그리고 12살에서 15살은 만 나이지 않습니까? 만약 120-2호의 주인공이 만 15살이라면 한국 나이로는 17살이 됩니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천 늑도에서는 한두 차례 출산 이력을 보인 10대 후반의 여성 인골이 확인되었는데요. 120-2호의 주인공도 만 3살 전후의 아이를 키운 만 15살짜리 어린 엄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장이 아니고요. 그러고 보면 경주 시내 대형 고분 가운데 가장 남쪽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는 황남동 120호부는 1500년 전 신라 역사를 상상케 해주는 이야기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화수분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올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